거래소 선택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를 선택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메타트레이더 거래소랑 무엇인지 알아보고 핵심 체크리스트와 실제 투자자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메타트레이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죠. 하지만 플랫폼만 있다고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고 실제로 주문을 체결해 주는 건 거래소, 즉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브로커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좋지는 않죠. 근데 해외에서는 거래소를 보통 브로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해외 선물은 CM이나 IC 등 해외 정규 거래소 상품을 그대로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즉 투자자가 국내 계좌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직접 해외 거래소에 연결해 체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메타트레이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거래 플랫폼일 뿐입니다. 실제로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이 거래소를 통해 주문하면 거래소는 호가를 제공하는 유동성 공급자, 즉 LP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관을 통해 해외 정규 거래소 상품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러한 LP가 필요한 이유는 해외 정규 거래소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법적 제한 등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거래소가 직접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메타트레이더 거래소들은 이 LP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즉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가격과 맛이 다른 것처럼 거래소마다 각각 다른 LP들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인 국내 증권사와 달리 메타트레이더는 거래 상품, 가격, 만기, 스프레드 등 모두 제각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메타트레이더 거래소들의 이 거래 조건들을 잘 비교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겠죠. 자, 그럼 구조를 알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제의 라이센스입니다. 거래소의 규제의 라이센스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메타트레이더의 라이센스는 크게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강력한 본토 규제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온쇼어 라이센스라고 해서 레벨 1에서 2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 모리셔스나 마샬 같은 이 면세 국가에서 발급되는 오프쇼어 라이센스는 규제는 존재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레벨 3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들은 대부분이 오프쇼어 라이센스를 보유한 레벨 3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타트레이더 시장에는 다양한 규제 등급을 가진 거래소들이 혼재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가려내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죠. 단순히 거래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라이센스 존재 여부와 등급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쇼어 라이센스를 가진 거래소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수준이 낮아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제한적이지만 자체적으로 거래 정책을 강화하거나 거래 수수료, 크레딧, 레버리지 등 다양한 거래 지원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선물 거래는 보통 계약 단위마다 고정된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스프레드는 정규 거래소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반면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스프레드가 곧 거래 수수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호가가 달라서 매수와 매도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거래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스닥 상품이라도 이 거래소마다 스프레드가 많게는 100핍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핍 가치는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는 1핍에 0.2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1계약 거래 시 거래 수수료 차이가 약 20달러나 발생하는 거죠. 즉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진입 시점에 스프레드가 이미 적용되어 포지션이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은 타점에서 익절을 하더라도 A 거래소에는 100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B 거래소에서는 80달러만 얻는 셈이 됩니다. 또한 상품별로 스프레드 차이가 있습니다. 유로달러나 호주달러 같은 통화상품 스프레드가 낮은 거래소가 있는가 하면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지수선물 스프레드가 낮은 거래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력으로 거래하는 상품의 스프레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레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데모 계좌를 열어서 각 상품을 1계약으로 진입했을 때 초기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면 해당 거래소
거래소에서 얼마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체크하셔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우선 레버리지는 적게는 1대 100부터 많게는 1대 1000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최대 레버리지 수준을 제공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계좌 개설 후에도 이 레버리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1대 500 정도의 레버리지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객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은 메타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개념이고요. 증거금 대용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입금할 때 0에서 50%의 비율로 크레딧이 적립이 되는데, 거래 규모를 키우거나 초보자에게는 리스크 부담을 줄이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크레딧 사용 시 레버리지 제한이나 스프레드 확대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또 과도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다른 거래소를 불법이라며 자사거래소로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크레딧 자체는 메타트레이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비스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합법적으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크레딧을 적절히 활용하면 거래 효율과 수익성 모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굳이 크레딧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단, 무조건 크레딧을 많이 주는 거래소를 찾기보다는 스프레드, 레버리지, 마진콜 조건과 함께 전체 거래 전략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안정성과 주문 체결 속도인데, 아무리 수수료가 저렴해도 서버가 불안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서버가 자주 끊기거나 주문 체결이 지연이 되면 원치 않은 가격에 체결이 되는 이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건 데모 계좌를 열어서 서버의 안정성과 체결 속도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거래소가 공개하는 평균 체결 시간이 0.1에서 0.3초 정도예요. 이를 넘어서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슬리피지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팀이나 유명 이벤트를 스폰서하는 거래소는 그만큼 업계에서 브랜드 신뢰를 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보통 대규모 이용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인프라와 빠른 주문 체결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요즘은 메타트레이더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실제 투자자들의 리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선택 시에는 고객 지원 수준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인데, 24시간 고객 지원이 가능한지, 또 한국 매니저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신속히 해결해 주는 거래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체크리스트 총 5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실패 사례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자 고객은 라이센스도 있고 평판도 좋은 A 거래소를 선택해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A 거래소의 직원이라고 하며 리딩방 초대를 받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전문가라는 말에 속아 따라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후에는 카피 트레이딩을 강요받으며 추가 입금을 유도당했고, 결국 총 1억 원의 손실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는 A 거래소를 사칭한 불법 영업소가 회원들의 수수료를 노리고 무리하게 계약과 입금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래소는 이들 영업소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우리가 아무리 믿을 만한 거래소를 선택하더라도 불법 리딩방이나 과도한 증거금을 요구하고 또 강제적인 카피 트레이딩 같은 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김동수 고객은 수수료를 100% 돌려준다라는 광고에 이끌려 B 거래소에서 나스닥 거래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매매를 할 때마다 달러 단위의 수수료가 환급이 이루어져서 초반에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거래 빈도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느낌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스프레드에서 건당 40달러 이상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됐고, 확인해 보니까 B 거래소는 스프레드 비용을 숨긴 채 별도의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인한 것입니다. 결국 김동수 고객은 이 수수료 환급이라는 명목에 속아 실제로
실제로는 더 높은 스프레드를 고스란히 부담하며 거래를 이어간 꼴이 되고 만 거죠. 이 사례는 메타트레이더 거래에서는 반드시 스프레드가 낮은 거래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는 김지은 고객은 전화로 거래소 본사 직원이라며 입금하면 5%의 크레딧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내세워 투자금을 더 넣도록 유도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혜택이 거래소 정책과는 전혀 무관했고 일부 악덕 영업소가 메타트레이더의 크레딧 서비스를 마치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포장해 영업을 한 것이었고 얼마 이상의 입금을 하면 영업자가 확인하고 수동으로 크레딧을 넣어주는 형태였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레딧은 원래 메타트레이더에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혜가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특별 제공으로 착각해 입금을 늘린 셈인 거죠. 이처럼 영업소의 과장된 홍보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메타트레이더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수수료만 보지 마시고 규제 라이센스, 스프레드, 입출금, 서버의 안정성, 그리고 고객 지원 이 5가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누군가에 의한 매매가 아닌 내 스스로에 대한 트레이딩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